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나라 사이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그 가치가 드높아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권 위기를 한반도 군사적 문제로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먼저 한국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63개국 중 23위로 지난해 무려 28위보다 5단계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통계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매겨집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MD는 해마다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 평가는 공신력을 인정받아 각국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도 투자의 기본 자료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평가 자료입니다.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평가는 참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효율성 항목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28위로 올랐습니다. 기업 효율성은 34위에서 28위, 인프라는 20위에서 16위로 각각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경제 성과 부문만 27위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기업 효율성 부문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여러 가지 의미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효율성 부문 중 노동시장 순위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8위로, 경영 관행은 47위에서 36위로, 형태, 가치는 25위에서 15위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낮은 장기 실업률, 간소한 창업 절차, 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 높은 R&D 투자 등이 강점으로 평가돼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과 일본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20위로 6단계, 일본은 30위에서 34위로 4단계로 순위가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사태에 따른 방역 대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영향으로 국가 경쟁력 순위도 떨어졌습니다. 국가 경쟁력 상승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도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시행 이후 한국 기업이 자력으로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이야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거의 1년여 만의 쾌거입니다. 최근 SK 머티리얼즈는 기체 형태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처음으로 성공하고 기체 불화수소를 경북 영주시 공장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가스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불화수소를 전량 수입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연간 15톤 규모의 생산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산화가 이뤄졌던 소재는 액체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직후 솔브레인, 램테크놀리지라는 국내 회사가 공장 증설을 통해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일본의 스텔라 케미컬, 모리타 화학 등의 물량을 대체했었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금, 백금으로 새겨진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 물질은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의 미세 공정 수준이 올라갈수록 액체보다 기체 형태의 불화수소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일본의 또 다른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인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약 400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충남에 공장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앞서 SK 머티리얼즈는 포토레지스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호 석유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400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인 SK 머티리얼즈 퍼포먼스로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길 때 바르는 물질로 시네스화학, JSR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는 미국, 유럽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화학 소재 기업 듀퐁도 충남 천안에서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 설립에 착수한 만큼 수년 내 국산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호오롱 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 규모는 5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오히려 해당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면서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188억 2천만 달러로 2018년 247억 달러에서 58억 8천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이같이 대일 적자가 감소한 것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반사 효과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상품 수지 적자가 13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0억 달러가량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도 7억 달러에 불과해 작년 30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 감소로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됐고 여행 지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 수지도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상황은 해결하지 않은 채 애꿎은 참견까지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이슈를 가지고 군사적 긴장감을 이용해 한반도 이슈에 일본이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폭파 이후 탄도미사일 요격체제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위성 부지에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팩3를 이치가야 기진에 부지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개 목적에 대해서는 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이 언급한 이치가야 기지는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방위성을 의미합니다. 팩3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이지스 어슈어처럼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광역 방역체계가 아니라 고도 40km 이하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팩3 배치 장소는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국은 그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방위성 부지에 팩3를 배치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했을 때에도 방위성 부지에 팩3를 배치했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대남 강경책을 구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NHK를 통해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입장을 전하며 일본 정부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폭파 자체가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을 크게 바꾸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싶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 한국과 긴밀히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사실 일본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조용히 방어체계 점검을 하면 될 일인데 굳이 부산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은 일본이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틈타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해 궁극적으로는 일본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아베의 정치적 꼼수로 보입니다. 실제로 같은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남북한 간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정보를 잘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아베 총리는 발언의 수위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평화는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올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해 새로운 방향성을 세워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베 총리는 무엇이 억지력인가라는 기본에 대해 NSC에서 논의하겠다. 상대방의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만 갇혀 있어도 괜찮겠냐는 차원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 방위란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을 핑계로 대놓고 공격 전력을 갖추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일본 내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비인정을 담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 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동안 일본이 고수해온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같은 무기 도입을 두고도 공격 능력이 아닌 반격 능력이란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되어 온 가장 유력한 무기체계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이었습니다. 아베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온갖 악재에 둘러싸여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카드를 던졌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베 총리는 예상치 못하게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전격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을 이용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입 무산 이후 정치권은 물론 자위대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런 책임 공방을 회피하기 위해 더욱 북한 관련 이슈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아베 총리가 그토록 원하던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중단된 것일까요? 그것은 기술력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열린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이지스 어쇼어를 아키타, 야마구치 등 두 지역 배치를 추진해왔지만 미사일 발사 후에 부스터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사업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는 올바른 판단이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배치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의 발사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부스터를 연습장 내에 안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밀 분석 결과 2에서 3km 고도에서 중량이 약 200kg인 부스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본체의 대폭적인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아베 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배치 중단을 정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라 기술력 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배치를 주도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아베 총리가 받아들여 추진하기 시작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의 중단이 미일 동맹 관계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치 계획 중단으로 생기는 비용 부담도 상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에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에 총 2,404억엔, 한화로 2조 7천억 원 규모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계속 불어나 최근에는 배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4,500억엔이 들 것이라고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이미 1,800억엔 분의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도 합니다. 일본 정치권은 물론 자위대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해상 막료장이 방위상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은 극대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야미무라 히로시 해상 막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지스함만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은 승조원의 피로도나 기상 여건 등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해상 자위대 입장에선 이지스함을 대신하는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방어 체계를 도입하자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이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는 대신 이지스함에서 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으로 대처하자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지속하겠다고 대놓고 밝힌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역 해상 자위대 수장이 작심하고 항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치 중단 결정을 발표했던 날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도 갑자기 계획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도 일본의 최근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사이트 레딧에 올라온 아소다로 망언 관련 스레드에는 일본을 비판하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소다로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읽어보면 완전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자로 보인다.
마치 누군가 시간여행을 해서 그 당시 정치인을 현대로 데려온 것 같다.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든 끼어들어서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 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한반도 문제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일본의 뻔히 보이는 시커먼 속내를 이제는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